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접전 속 이 후보는 인천과 부천, 안산을 돌며 수도권에 집중했고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어제 여야의 극적 합의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야는 대선 이후 2차 추경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예결위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과 각종 논란 속에 폐막된 베이지 올림픽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법정 TV 토론을 마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다시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일까지 서해안 벨트 공략에 나섭니다. 거리 유세에서 이 후보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고 윤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인천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는 인천 부평 유세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후보라고 강조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를 발행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앞서 TV 토론에서 현금 지원을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수 효과, 즉 경제인데, 즉 순환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이재명은 현금 안 주고 매출권 지역 화폐로 국민들한테 돈 줬냐,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 원을 확실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SNS를 통해 2017년 경선 때 지지율에 취해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고 사과하며 친노,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을 잇는 서해안 벨트 유세에 나섭니다. 유세 첫날인 오늘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며 이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 나라를 맡겨도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이념에 빠져 실용주의를 외면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한국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 협치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유세를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이 서로 정권 교체를 한다면서 적폐 교대만 하고 있다며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 충청권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전 유세에서 탈석단을 빠르게 추진해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이 어제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후보들은 코로나 극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공방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난타전으로 격화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 재정과 또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습니다. 특별 회계를 한다면 땜질 측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부를 거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17조 정도의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억지를 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두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손팻말까지 들고 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녹취록으로 윤 후보를 공격했고 윤 후보는 관련성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공방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 누구냐로 이어졌습니다.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이 밖에 김혜경 씨의 공금 횡령 의혹,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나오면서 두 후보의 공방은 배우자 리스크로도 번졌습니다. 4명의 후보는 오는 25일 정치 분야, 다음 달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차례 더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여야는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예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죄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 첫 추경안,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액도 포함되는 등 정부안보다 2조 9천억 원이 증액된 16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33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법인 택시기사 등 16만 2천 명에게는 지원금 150만 원을, 특고노동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추경이 피해 손실 보상에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두 당 모두 경쟁적으로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재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명령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 당선 즉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다음 달 대선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에 참석해 남북 화합의 장이 펼쳐졌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풀리길 희망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
남북 화합의 장을 이끈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유산을 기리기 위해 평창올림픽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올해 포럼에는 33개국에서 온 스포츠 전문가와 글로벌 평화 활동가 등이 세계 평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포럼 첫날 축사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4년 전 평창올림픽이 이룬 평화의 결실을 강조했습니다. 4년 전 겨울 이곳 평창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슬로건 그대로 남과 북 세계가 하나 된 열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엄혹한 겨울로 빗댄 박 의장은 해결책으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꼽았습니다. 경제와 스포츠, DMZ 평화지대 등 5가지 핵심 의제를 논의할 평화 포럼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 상태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평화가 곧 경제이기도 합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그 너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나침판의 오늘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 의장은 2년 뒤 열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성화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해외 거주하는 재외 유권자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재외 투표를 신청했지만 귀국 등으로 현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귀국을 증명할 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쟁 위험이 고조돼 재외국민들이 철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등을 각 세대에 발송합니다. 선관위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 후보자 공개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내일까지, 전단형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은 오는 27일까지 각 세대로 발송해 하루 이틀 뒤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오는 27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며 대선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가정의 선거 공보물을 은닉,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면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토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4명의 여야 대선 후보 이 경제를 주제로 120분 동안 맞붙었습니다. 네. 앞선 후보들 간 그 합의로 열린 그 2차례 토론보다 이 발언이나 표현이 상당히 이제 거칠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특히 어제 토론에서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어김없이 등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설전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를 범죄의 몸통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면서 공방을 벌였네요. 네, 이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 두 후보가 서로가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손팻말까지 준비를 했는데 김만배 씨 녹취록 중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 끝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며 반격을 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왜 거짓말을 하냐며 허위사실이면 후보직을 사퇴할 거냐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토론 현장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아니 뭐 자기 편끼리 하는 얘기고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네,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격해지는 걸 이제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 사이다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이제 토론에 임했는데 네. 이 후보가 그동안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부각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 대선일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는 이제 공격 수위를 높여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부동층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실언 논란 등 토론 리스크가 컸는데 이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노치록의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확인됐다는 오늘 이게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게이트의 의미가 입구를 지켜 일을 어렵게 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발언했던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 기축 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네. 국제 결제나 이 금융 거래 기축이 되는 이 특정국의 통화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달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후보 어제 이 토론에서 우리나라 국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이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거든요.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 개념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축 통화가 뭐 경기도 지역 화폐인 줄 아는 거냐, 그 정도 경제 지식으로 경제를 다뤘다간 나라 거덜내겠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축통화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전경련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네네.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던 안철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를 그 집중 공격한 그 부분도 또 눈길을 끌었네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윤 후보의 답변을 끊는가 하면 네.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는데요. 안 후보는 이 윤 후보의 그 재정 정책 관련 답변에 질문 그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다,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등 이렇게 핀전을 주기도 했고요. 또 안 후보가 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는가 하면 윤 후보의 답변 도중 눈을 감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토론이 끝난 직후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토론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후보로 이 윤석열 후보를 꼭 찝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TV 토론 후에 여야 평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자당의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 이제 자화자찬하는 반면에 상대 후보에겐 아주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 준비가 안 된 후보, 상습적인 거짓말까지 늘어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무지한 만큼 답변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전해숙 최고위원은 동문서답, 두루뭉술 대답하는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걱정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 느낌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이 대장동 특검을 촉구를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이 후보가 불리하면 이 동문서답을 하는 등 솔직하지 못했고 이 말로 때우는 말장난 수준의 토론 실력을 보여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이 억울하다고 하는 만큼 하루빨리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두 차례 토론이 남아있죠. 25일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달 2일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후보 간 첫 법정 TV 토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남겨둔 여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대선 전국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 후보 측과 결렬 책임을 뒀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단일화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계속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데 이어서 오늘은 김재현 최고위원이 안 후보도 단일화를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보태고 함께 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뭐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 회견문에서 밝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안철수 후보께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요소요소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회견 내용에서 숨어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란 느낌을 받았다는 김재현 최고위원.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어떤 발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양측 후보의 전권을 받은 특사가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미련과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연일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역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에 나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후보에 대한 존경과 공감의 뜻까지 밝혔다고 하죠. 원래 안철수 후보께서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뭐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가진 새정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랑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안 후보와의 단일화나 연대, 여지를 남기면서 고개를 들이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현재까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생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여의도의 정치 문법이 과연 이번에도 통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건대구가 왜입니다. 수많은 지지자가 몰리고 뜨거운 유세전이 펼쳐지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나 사전 계획에 없었던 깜짝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깜짝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인 이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유세 현장에서 종종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난 주말 경남 거제 지역 거리 유세에선 또 다른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부인 장명훈님께서 직접 지금 우리 대구를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다란 북을 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승전보를 재현한 윤석열 후보. 뒤이어 한 지지자가 건넨 커다란 건대구를 번쩍 들어 보이면서 감사와 필승 의지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윤 후보의 이 퍼포먼스가 알려진 이후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후보의 건대구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건 뭡니까? 낯설다, 무속, 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배우 문성근 씨 역시도 SNS를 통해서 이건 뭐죠? 또 무속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윤 후보 건대구 퍼포먼스가 무속이나 주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윤 후보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건대구가 유세 도중 청년업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이라면서 주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무속 운운하는 건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대구에 묶여있는 리본은 국민이 키운 거제 대구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하죠. 또 한 번 무속 논란을 빚을 뻔했던 윤석열 후보의 건대구 퍼포먼스. 그래도 지역에서 받은 특산물이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역 유세 때마다 특산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제 첫 법정 TV 토론을 마치고 다시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등 어제 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공방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입장과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첫 법정 TV 토론이 이제 많은 국민의 관심을 이제 끌었는데요. 특히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 TV 토론과 또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TV 토론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각 기업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의 풍부한 경험과 자기의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력했다고 보고요. 이 와중에 이제 네거티브성인 질의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그 이 대화의 시작은 그분이 누굽니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공격을 해오다가 지금 녹취록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니까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녹음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0년이니까 재작년이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전혀 사회적 이슈가 없었고 아무런 의혹 제기도 없었던 그 시점이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것은 그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통칭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렀던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상으로 볼 때 이거는 대장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황상 분명히 확인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그분에 대한 공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또 그 윤석열 후보에게 몰린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박빙의 판세 속의 지지층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강성 친문 세력의 반 이재명 기류가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 선대위 내부 분위기나 입장 어떻습니까? 강성 친문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과한 주장이고 사실 일부의 극단적 주장이라고 봐요. 강성 친문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다만 정운현 씨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도 그랬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랬고 경선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 만나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본인과 함께 정치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분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다만 인간적 도의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정치했던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로 대선이 딱 보름 남았습니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의 대선 필승 전략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좀 밀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쪽에서 계속해서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한 보름 동안 파상적인 공격을 했던 네거티브 공격이 좀 먹혔다라는 것도 하나 하고 결정적인 것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단일화 국면이었어요. 단일화 국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려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종 조사들이 단일화와 다자 구도를 동시에 조사를 하다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화는 우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간에 끊는 이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거에 그 답변을 보면 다른 그 이전과 비해서 현저하게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 두 후보에 대해 진면목을 우리 국민들이 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부분, 안철수 후보가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라고 비판한 것처럼 정말 앞으로 남은 두 번 토론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준비되고 유능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린데요. 저는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선거 유세전이 이제 중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남은 기간 협상 재개 여부와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과 또 며칠 전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평가까지 국회 문체위 간사이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과 이제 휴일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유세전을 이제 이어갔는데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대구 유세에 이제 함께 동행을 하셨었죠. 대구 민심과 이제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 그 연초에 저희 프로그램 방송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국민의힘 내분 상황으로 그때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표정이 다소 어둡고 이제 경색되셨는데 오늘 상당히 좀 밝아지셨는데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예,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처음 또 시작할 때하고 우리 그 대구의 분위기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좀 열기가 좀 이게 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 거리 유세할 때 보면은 팔을 흔들거나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날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 사실상 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는데요. 안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나 분위기 또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런 여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안철수 후보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기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대선까지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너무 또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좀 더 결집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완주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투표하는 당일까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그래도 이제 막판까지 단일화 노력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불씨를 이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논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런 아쉬움, 저한테도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그래도 단일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뭐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또 이현계에서 예결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어제 또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다가 2조 9천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16조 9천억 원 규모 수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벌써 2차 추경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좀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그 예비비를 4천억 감액해서 안대로 정액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정부안 그 14조에 한 3조 3천억 정도를 정액을 시켰는데 이 1월 추경이 6.25 이후에 70여 년 만에 처음 정말 열린 추경인데 그렇게 또 어렵게 또 추경을 했으면은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초에 보면은 민주당은 35조를 주장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50조를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좀 나눠주기에 이제 급급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35조 주장했던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여야 간에 합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예결위를 강행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안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업종들이 여행 관광업이라든지 예술 공연업 같은 이런 업종들인데 네. 이들 업종들이 보면은 손실 보상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 대상에서도 이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들 업종들을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을 3월 중에는 개정하겠다는 걸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좀 끌어냈습니다. 그게 제가 네네. 굉장히 평소에 주장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그런 대선 이후에 추경이 되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도 이제 맡고 계신데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요일에 폐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편파 판정 논란 당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셨었는데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또 전체적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평가 같이 더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베이징 올림픽 특히 개막식을 보면서 또 그 다음날 쇼트트랙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했죠. 중국이 어느 정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서도 개막식부터 특히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한복 공정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웠고 또 그 다음 쇼트트랙에 있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 계주에서의 금메달, 또 1000m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을 다 실격을 시키고 준결승에서 결승에서는 헝가리 선수까지 실격시키고 중국 선수한테 금메달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근데 더 개탄스러운 거는 그때 이제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도 현재 있었었고 황희 문체부 장관도 있었는데 이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미국의 우방국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원수급인 국회의장이 방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우는 커녕 이렇게 보면은 들러리만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네네. 한복 공정 이제 말씀하셨는데 개회식 때 이제 그랬던 거죠. 예,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리 정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또 필요한 대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제 목소리를 내줘야지 우리가 좀 그래도 보면은 뭐 이 호구 취급이라 그러나요? 그런 취급을 안 받는데 그동안 너무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산불 정책, 문재인 대통령 그 방중시에 3가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그 약속을 진짜 했다는 그가 더불어 이번에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우리 국민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그 교묘한 그 동북 공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서 좀 거세게 좀 이렇게 항의를 했어야 된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네. IOC에도 제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 대한체육회가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워낙 이제 그게 제소를 해도 우리가 성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엘리트 체육 또 체육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하계 올림픽 그 남북 공동 유치 이 바람만 이렇게 굉장히 좀 피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준비나 이게 절차 진행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없게 그냥 그대로 그냥 호주로 좀 빼앗겼는데 그런 것들이 올림픽 성적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도쿄 하계 올림픽 때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최악의 좀 우리가 성적을 좀 거뒀었고 이번에 동계 올림픽도 저쪽에 2002년 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그 동계 올림픽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은 물론이고 체육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 의원께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방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요. 공청회에 윤석열 후보가 또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게 지금 그 네. 공청회 자료집인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직접 참석하신 건 아니고 AI로 영상 인사를 하셨고 이준석 당대표 또 정책위원장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당의 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우리 국회에서도 크게 이렇게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또 올해 접어들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거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그 산업의 지평을 여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빠르게 지금 진전되는 상황에 비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 차원의 그 준비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이상으로 또 그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상거래뿐만 아니고 그 공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혀 지금 거기와 관련되는 그런 피해, 저작권 피해라든지 또 금전 거래에 있어 가지고 그런 피해 구제라든지 또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영업 활동을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데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또 메타버스 내에 여러 가지 그 행위나 활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좀 준비할 계획이다.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선이 딱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보름 동안의 필승 전략, 앞으로 이제 보름 동안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건지 들어보겠고, 그리고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저 곁들여서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뭐 여론의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 당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것이 항상 마지막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힘은 저를 비롯해서 좀 더욱더 이렇게 좀 겸손하면서 좀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중도층들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한 그 지지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또 우리 당이 그동안 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노력들, 저는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1차 추경안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대선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엔 내일 새벽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